네, 오늘 주제 12번, 13번 하면 시험 범위 끝나고 오늘 나눠드린 두 장의 프린트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우아가 뭐지?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 열심히 수업하고 너그럽게 안 나올 부분들 다 제껴줄 테니까 빠르게 해보자. 오늘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 많아 보이는 거야. 보일 뿐이야. 일단 요거 설명부터 드리자면 여기까지가 주제 12번,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주제 13번이고 노란색으로 오늘 뭐가 많이 잔뜩 표시돼 있죠. 내가 뺄 부분을 빼주고 나면 너네가 거길 절대 안 볼까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뭐 제끼고 하더라도 내가 중간고사를 놔서 이 부분을 아예 안 보더라도 나중에 6모나 11모 볼 때 프린트 한번 뒤적뒤적 볼 거면 노란색 부분들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봅시다. 고려의 신분제도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양인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는 계층, 즉 관직 진출도 가능했던 계층이고 반면 천인은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이 없고 관직 진출도 불가능했던 계층이야. 양인은 다시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 양반, 중간계층, 양민. 먼저 양반은 문무 관료, 즉 문신, 무신. 우리가 배웠던 문벌이나 권문수족과 같은 지배층들이 전부 양반 계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 계층으로는 중앙관청에서 근무하는 서리, 지방 행정을 담당했던 상리, 하급 장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중간 계층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이죠? 네. 그 다음 양민에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 우리가 흔히 평민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양민 계층에 포함되고 천민은 전부 다 노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가 소유한 노비는 공노비, 개인이 소유하는 노비는 사노비 이렇게 명칭이 살짝 다르고 사노비는 다시 솔거노비랑 외거노비로 구분이 됩니다. 솔거노비는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노비고요.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거주하는 노비예요. 노비들 중에서도 유독 외거노비만 가족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어. 다른 노비들은 불가능했는데 외거노비만 가능했어. 아래로 내려가셔서 신분 이동의 개방성을 볼게요. 1, 2, 3, 4, 5 다 알면 좋겠지만 그냥 귀찮으시면 신분 이동의 개방성 관련해서는 한 문장만 기억을 해주세요. 신라 골품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고려 사회는 신분 이동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3번만 좀 같이 보시면 노비가 재산을 모아서 양인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대. 이때 노비는 모든 노비를 다 말하는 건 아니야. 어떤 노비만 가리킬까? 그치, 외거노비만 가리키겠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던 유일한 노비는 외거노비뿐이니까. 나머지도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지역별, 직업별로 다른 삶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구분을 하자면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이 있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있었다. 이건 배웠어, 그치? 근데 이 부분은 잘 안 나와. 잘 나오는 부분은 그 아래에 있는 향부곡소라고 하는 고려의 특수 행정구역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지역 특징이 뭐라 그랬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데 그 어떤 차별 대우를 받는지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첫째,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어. 둘째,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 세 번째, 다른 지역보다 세금 부담이 과중했어.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아셔도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그 이외에도 어떤 차별이 있었느냐? 형벌을 받을 때 노비랑 동등한 취급을 받았고 승려가 될 자격도 없었고 일반 9년의 양민과 사랑에 빠져도 결혼은 할 수 없었고요. 직역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어. 이때 직역이란 국가가 시키는 일, 직업. 그래서 향부곡은 보통 농사 짓는 게 그들의 직책이었고 그 다음에 소의 경우에는 수공업품을 생산을 하는 게 이들의 직역이었지. 그렇게 국가에서 시키는 일 말고는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없었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군현이 뭐예요? 군현. 죽은 주현. 아. 이런 거에 웃어주다니 참 착하구나. 다 쓰셨어요? 넘어가도 돼요? 네, 직업별 구분으로 보시면 정호랑 백정으로 직업에 따라서 구분이 돼. 그래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정호, 직업이 없는 사람은 백정 이렇게 불렀거든. 정호의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서리, 향리, 하급, 장교처럼 국가가 특정한 직업을 시키면 그런 애들이 정호야. 이 애들은 국가에서 시키는 특정한 직업을 담당을 했으며 그 직업을 대대손손 세습해. 서리나 향리나 하급, 장교처럼 특수한 직책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임용돼서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쉽지 않은 절차였어. 그래서 그냥 아빠가 서리면 그냥 아들도 서리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대대손손 그 직역을 세습을 하도록 했고 그 세습의 대가로서 토지를 지급해줬어. 반면 백정은 직업이 없는 애들이 백정이거든. 그래서 이 당시 백정의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거의 다 농민들이야. 지금은 농민들이 농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직책도 없고 과거에 응시에서 뭐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 농사였거든. 그래서 이 당시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농민들. 고려 사회는 수공업자나 상인들을 조금 농민들에 비해서는 낮게 대우를 했어. 왜냐면 이 당시에 농업을 조금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있었고 그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는 수공업자랑 상인들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위로 가셔서 귀화인의 수용을 볼게요. 귀화인이 뭔지는 알지? 알아? 맞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특히 고려 시대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왜 그랬냐? 5대 19개 혼란기 또는 거란의 건국을 틈타서 그런 다양한 중국 북방의 민족들이 고려로 넘어오기를 희망하기도 했었고 발해가 멸망했을 때는 발해 유민이 남하를 해서 고려에 흡수되기도 했었고 또 원간섭기 때는 그 원나라 공주랑 고려 국왕이 결혼을 하면서 원나라 공주 혼자 띡 온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같이 이제 데리고 오잖아.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려에 눌러 앉는 경우도 있었고 홍건적의 난 때는 홍건적 애들도 또는 그 주변에 침입을 받았던 주변 민족들도 혼란을 틈타서 고려에 귀화하기를 희망한 사례가 많았대. 어찌됐건 다 몰라도 돼. 어쨌든 고려에는 귀화인들이 많았어. 그랬을 때 고려는 어떤 정책을 했느냐?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정책을 했다는 거야. 관직이나 토지를 부여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인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고려의 양민으로 편입됐을 때 고려의 재정 수입이 늘어날 여지가 크고 또한 그들을 노동력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고려시대 광종 때 대표적인 귀화인이었던 쌍기 기억나? 쌍기? 그 사람이 뭘 제안했어? 과거제, 그치? 중국에서 선진 문물이나 발달된 통치 체제에 밝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고려에 귀화하게 되면 중국에선 이런 게 되게 잘 나가 하면서 고려에 소개해주기도 해. 쌍기 같은 애들의 도움으로 고려가 통치 질서를 정비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죠.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윈윈이라고 생각을 했던 고려는 귀화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게 됩니다. 다음 가족제도랑 여성의 지위를 보시면요. 뭐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려시대 가족 구성원에서는 남자랑 여자랑 지위가 평등했다. 평등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읽으면 다 그럴 만한 이야기들이야. 부계랑 모계 혈연을 모두 중시했어. 아빠 쪽 라인뿐만 아니라 엄마 쪽 라인도 평등하게 중시했다는 거지. 1부 1처제, 여성들 재혼 가능했고 처가살이 일반적이었어. 그치? 요즘 시월드 하는데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대 이때. 음서의 혜택, 음서 뭔지 알죠? 음서의 혜택이 친가 라인뿐만 아니라 외가 라인에도 동등하게 적용이 가능했어. 그래서 내 외할아버지가 음서의 혜택을 자기 친자식에게도 줄 수 있고 외가 라인에도 줄 수 있고 엄마 쪽 아빠 쪽 상관없이 다 줄 수 있었고 여성도 호적의 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고 자녀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가 됐어.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기만 해도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남자 먼저 태어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자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고려시대는 남녀 상관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을 등재했고 부부라고 할지언정 남녀가 따로 각자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자녀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똑같이 n분의 1 했고 부모를 자녀들이 봉양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도 똑같이 n분의 1을 했죠. 남녀가 평등했다.
빠르게 수능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정답 몇 번? 1번 그렇죠. 불연빈에 비해 세금 등 차별 대우를 받았다. 2번 형평운동 아직 안 배웠지만 백정이라고 하는 계층에 대한 설명이고 갑오개혁으로 신분 해방이 되는 건 노비고 의관, 역관 등 기술직 조선시대 중인 계층이고 마지막 공음전을 지급받은 것 고려시대 문벌 귀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개정된 교과서부터 고려시대 토지제도가 싹 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공음전이니 전시과 안에 있는 다양한 토지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낮아. 근데 여기 나와 있으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통일신라 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월급의 개념으로 토지를 지급했어, 그치? 그 명칭이 뭐였어? 원래 노급인데 신문왕이 걸 관료전으로 바꿨었지. 그러한 것이 고려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그때의 명칭은 전시과야. 전시과라는 제도 안에는 조건에 따라서 토지가 또 이름이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공음전이라는 토지인데 그 토지는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로서 세습이 가능했다라는 게 특징이야. 어쨌든 우리 이걸 배울 필요는 없어. 근데 어쨌든 선지에 나왔으니 설명을 드리자면 공음전을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고려시대 정도만 떠올리셔도 되고 아마 몰라도 지금처럼 문제 푸는 데는 아마 지장 없게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넘어가서 불교 봅시다. 불교 고려시대 때 잘 나갔던 종교 중에 하나죠. 국가 차원에서는 불교를 왕실의 위엄을 높이거나 민심을 규합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통일신라 말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던 향도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조직이 있었어. 그래서 통일신라 때의 향도는 사찰을 만들 때 다 같이 노동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사찰을 짓는데 이제 모이거나 또는 돈을 삼삼오오 모아서 불교 행사를 할 때 돈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불교라고 하는 공통의 종교, 신앙을 바탕으로 모이는 조직이었는데 고려시대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신앙적인 성격은 조금 약해지고 오히려 그냥 농민들 사이의 친목 도모 내지는 공동 작업을 위한 조직으로서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드라마에서 계모임 같은 거 들어봤니? 그러한 형태의 시초가 향도, 고려시대의 향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동네 사람들 불교 믿는다고 원래 10명, 20명 모였던 건데 이제는 불교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보자라는 취지로 모임을 갖게 되고 또 얘네 밭 2,000평인데 잡초 뽑으려면 혼자 뽑으면 힘드니까 우리 10명이 다 같이 오늘은 얘네 집 잡초 뽑아주자, 내일은 쟤네 집 가서 잡초 뽑아주자 라고 하면서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죠. 이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했던 단체가 조직이 향도, 개정된 교과서에서 은근히 강조하고 있어서 향도 명칭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교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고려 전기에는요, 왕실 지배층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성행을 했어. 근데 교종 안에서도 다양한 종파들이 생겼고 선종 안에서도 다양한 종파들이 생기면서 교종 안에서도 교종과 선종 사이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져. 이를 한번 해결하고자 했던 게 광종이어서 광종. 그래서 광종은 균열을 후원해서 교종을 이 종파 중심으로 한번 정리했어. 화엄종, 그치? 그리고 반면 선종은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했어.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한번 합쳐서 또 일치된 불교를 만들고자 했지만 광종이 죽었어. 그래서 끝났다가 11세기 말이 되면 교단 통합 운동을 의천이 주도하면서 다시 한번 교종과 선종을 합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 그래서 의천이 국청사라는 사찰을 만들어서 그 안에 교종의 일파인 천태종을 만들어. 그래서 교종을 일단 화합시키고 그 안에다가 선종을 포섭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마저도 의천이 죽으면서 또다시 불교는 산산조각이다. 그리고 나서 무신 정권기가 가게 되면 진울이나 요새 같은 사람들이 결사운동을 벌이면서 기존의 교종이랑 선종을 합치지 못한 문제점, 그걸 해결해서 교종과 선종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 정권, 권력자랑 같이 연합을 해서 불교가 계속 문제점이나 폐단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통합, 개혁 운동을 벌이게 돼요. 이거 이따 밑에서 볼 거고, 그래서 결사운동이 잘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는가 했어. 근데 원 간섭기가 시작됐네. 그러면서 불교 개혁운동이 급격적으로 쇠퇴해.
그리고 불교 세력들이 권문세족, 친원파 애들 이런 애들과 결탁을 하면서 각종 회단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고려 완전 말기 멸망 직전에 가게 되면 불교 자체는 문제점이 되게 많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 시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성리학이 등장해. 신진사대부는 이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려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불교를 중요시했을까? 유교를 중요시했을까? 당연히 유교를 중요시하게 되지. 그래서 유교 사회로서 조선이 성립되게 됩니다. 밑에 승려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먼저 균역, 고려 전기에 광종이라는 왕이 적극적으로 서포트했던 승려야, 그지? 균열은 고려 전기의 승려이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기의 승려들의 특징 50%를 지니고 있고 고려 중기 이후의 승려들의 특징도 50% 지니고 있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를 노력했던 승려가 있는데 그치, 그 원효랑 비슷해. 균열은 그 교리를 담은 향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 노력을 했어. 그 향가가 보현식원가야. 그와 더불어 교종과 선종 안에 많은 종파들이 생겨서 갈등이 심각하니까 그 종파들을 통합하고자 노력했는데 그래서 주장했던 게 성상융회라는 걸 주장했어. 교종 안에 있는 대립들을 해소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 내의 대립을 해소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종까지 포섭시키려고 했지만 광종이 죽으면서 이게 끝나버리게 된 거고. 빈칸 다 채웠어요? 그 다음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 자기가 넷째 아들이니까 애초에 왕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일찍부터 승려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청사라고 하는 사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교종의 한 일파인 천태종을 창시했어. 교종의 한 일파인 천태종을 창시해서 교종 자체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정리하게 돼.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선종을 이렇게 포섭시켜서 하나의 불교로 일치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천태종을 창시해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하고자 했던 게 의천입니다. 이 사람은 교관 겸수라는 걸 제창을 했는데요. 교관 겸수란 교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전 연구, 경전 이해 플러스 선종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선수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또한 교장이라는 책도 간행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겠죠? 교종의 경전 연구, 선종의 참선수회를 모두 중시한 거. 그 다음 진울인데요. 진울은 수선사 결사 운동을 주도했어. 수선사는 선종의 한 종파야. 종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찰 이름이거든. 수선사는 사찰 이름과 동시에 결사 운동을 주도했던 그 조직, 세력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해. 어쨌든 선종 내에서 수선사라고 하는 결사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결사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진울은 이 선종을 일단 정리를 하고 개혁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교종을 포섭시켜서 합치고자 했어. 그래서 진울은 의천과 달리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섭시키고자 합니다. 진울이 주장했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예쌍수, 또 다른 건 도노정수. 보통 같이 병렬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정예쌍수는 선종, 교종 모두 중요시해야 된다. 선종, 교종 다 중요하다라고 공부고 도노점수는 참선으로 깨달은 걸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얘들아 도노점수는 선종에 가까워 교종에 가까워?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섭하고자 했던 거야. 그 다음 해심인데요. 해심은 진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해심 옆에 있는 특징 보시면 왕실과 무신정권, 특히 최후라는 집권자와 밀착했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부정적으로 밀착했다기보다
해심의 능력치가 워낙 뛰어나서 왕실과 무신 정권이 밀착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해심이 그 지역에서 되게 잘 나가는 불교계 에이스였어. 이름을 되게 유명하게 날리고 있었고, 특히 최후라고 하는 이 집권자가 해심의 유명세를 듣고 계속해서 너 개경 수도에 올라와서 이곳에서 활약을 해라. 나랑 가까이 지내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지만 해심은 권력자랑 불교가 결탁을 했을 때의 부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너와 거리를 두면서 그냥 나는 이 불교의 길을 걷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최후는 계속해서 해심에게 러브콜을 보내지만 해심은 거리두기를 시전하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죠. 그래서 결국 왕실과 최후 측에서도 해심을 가까이 두고 싶지는 하지만 해심이 거리두기를 한다는 걸 알아서 해심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줘. 경제적인 지원이든 정신적인 지원이든. 그렇게 멀리서 지원을 받았던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유불일치설이란 유교랑 불교가 일치한다라는 뜻이야. 유교랑 불교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고 심성도야라는 측면에서 일치한다는 것이거든. 심성도야가 뭘까?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이게 뭘까? 수양하고 닦는 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유교랑 불교의 본질이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공통된 특징인 심성의 도야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게 해심이야. 이러한 해심의 주장은 나중에 고려 말기 성리학이 수용되는 데 영향을 미쳐. 왜냐? 고려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팽배했던 사회야. 불교가 대다수였던 이 사회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학문이 들어왔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질적으로 느껴야 맞아. 근데 해심의 이런 주장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불교랑 새로 들어온 성리학 사이에 분명히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잖아. 그치? 그래서 성리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거부감 없이 나름 잘 정착될 수 있었대. 그래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성리학도 나름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 요새 볼게요. 수선사 결사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스스로 백년사 결사 운동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수선사랑 백년사의 차이는 뭐냐? 수선사는 지식인층, 불교 승려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결사 운동이야. 근데 백년사는 지식인뿐만 아니라 농민, 천민 등 기층민들까지 포괄적으로 넓게 수용했던 결사 운동이야. 그래서 요새는 참회나 연부를 되게 강조해. 그래서 참회나 연부를 통해서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설파하면서 기층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했고, 그래서 백년사 결사 운동에는 기층민들이 정말 다수가 같이 합류를 했었대. 마지막 의장은 한두 개 정도 교과서에만 언급되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승려인데 이자겸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현호사 승려들을 이끌고 이자겸의 난을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교 볼게요. 다 몰라도 되는데 국자감, 향교, 구제학당, 사학, 12도 저 네 가지 키워드는 1, 2, 3, 4, 5 선지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선지를 보고 고려시대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청해진 독서 상품과 보고 통일신라 떠올리듯이 그냥 국자감, 향교, 구제학당, 사학, 12도 보시면 고려시대 떠올리시면 돼요. 자, 국자감과 향교는 국립교육기관이야. 국가에서 만든 교육기관. 근데 구제학당은 사립교육기관이야. 최충이 누구냐? 최충의가 아니라 최충이야. 사람 이름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할 때가 있어서. 최충, 사람 이름 최충. 외자야, 외자. 자, 최충이 누구냐? 되게 똑똑했던 고위 관직자야.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9가지 과목을 가리키는 사립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구제학당이야. 거기서 엄청난 천재들이 배출됐어, 제자들로. 그 천재인 제자들이 각자 자기 지역 가서 프랜차이즈의 개념으로 제2, 제3의 구제학당 스타일의 학원들을 만들었어. 거기서도 제자들이 생겨났어. 그러한 사립교육기관이 유행을 타면서 점차 구제학당은 그냥 학원 같은 곳이었는데 점차 제자들이 만드는 제2의 프랜차이즈들은 기숙형 학원의 느낌으로 바뀌어가게 돼.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에 의해 양성된 기숙형 사립교육기관을 사학 12도라고 불러. 그래서 보통 최충이 구제학당을 만들었고 제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가는 과정 속에 사학 12도가 융성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주로 쓰여. 그래서 뭐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최충이 구제학당을 만들었다. 이런 선지를 보시면 고려시대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도 교과서 설명하고 있으니 간단히만 언급드리자면 건국 초기에 천명의식이나 민본의식을 표방을 했던 유교는 특히 고려의 경우 성종시기 때 정치 이념으로 반영이 되었었고 이후 무신집권기가 되면서 문신들이 위축됨에 따라 유교가 완전 바닥을 치는가 했더니 여전히 국가 운영, 정치를 꾸려나감에 있어서는 그런 유교적 소양이 필요해. 그래서 강조는 됐어. 그러다 원간섭기가 되면 안향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들여왔어. 유교의 새로운 갈래였지.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이 유학교육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개혁도 추진하고 불교의 폐단도 비판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조선을 성립시킬 때는 이렇게 유교라는 새로운 정치사회 이념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사인식 중요합니다. 역사인식. 외우기 어려우면 일단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네 가지 책 이름만 좀 제대로 외워줘 얘들아. 순서대로 뭐라고?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한 번 더.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 네 가지 책이 고려시대 때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서다 라고만 외우고 있어도 쉬운 수능 문제들은 80% 이상 맞출 수 있어. 일단 각각의 특징들도 같이 좀 볼게요. 김보식이 편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를 편찬을 했습니다. 김보식 누구야? 그 개경파. 개경파 무슨 운동 때? 그 서경 천도 운동 때 개경. 오. 어디 있어요? 창문에. 내가 지금 창문을 닫아버리고. 됐다. 죽었어. 됐어. 죽었다고? 아니 현석적으로 일단 보자. 김부식, 개경파, 보수 세력의 대표 인물 김부식이었어, 그렇지? 이 사람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지녔어, 신라 계승의식을 지녔어? 그치. 그래서 보시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라고 내가 굳이 쓴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제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썼다고 했지, 그치? 이 사람은 신라 계승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삼국의 역사를 쓸 때도 지금 우리 고려는 이러한 신라를 계승했다라고 하면서 신라를 무척이나 강조를 해. 정통성을 신라에 두고 썼어. 편찬 목적은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함이었고요. 서술 체제는 기전체라고 하는 서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전체란 본기, 지, 표, 열전 네 가지 카테고리 단원별로 구성을 해서 각 단원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쓴 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본기에다가 썼고 제도와 관련된 건 지에다가 연표는 표에다가 왕 이외의 인물들의 활약은 열전에다가 썼어. 단원별로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쓰는 게 기전체. 그다음 이규보의 동명왕편은요. 말 그대로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로 써서 시야. 동명왕편은 동국 이삼국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동국 이삼국집까지 외워주신다면 이 동명왕편이 사료로 출제됐을 때 거기 출전한 보고도 큰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민족의 우수성, 자주의식 강조한 거 뭐 당연한 소리겠죠. 자, 그 이후 몽골의 침입을 받고 나서 원간섭기가 시작돼. 그때 편찬된 게 바로 삼국유사랑 제왕운기야. 일단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요. 신비롭고 흥미로운 역사 플러스 불교 이야기. 그게 큰 특징이야. 그래서 역사랑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을 했고 역사를 서술할 때 단군 조선을 최초로 시조로서 삼았고요. 역사를 서술할 때 건국 신화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 민간의 신화, 설화, 문학 등을 다양하게 수록해서 재밌고 신기하고 신비롭고 흥미로운 게 특징이야. 삼국유사는 왕력편, 기이편, 흥법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왕력편은 연표, 기이편은 그 신기한 이야기를 역사로 풀어 쓴 거고 흥법편은 신라의 불교 이야기만 특집으로 다루고 있어.
한 편 자체가 불교 이야기만 하고 있다시피 다른 역사서들과 달리 불교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삼국유사의 서술 체제는 편년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편년체란 타임라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쓰는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뭐가 있었다, 몇 년 몇 월 며칠 뭐가 있었다. 흥법. 흥법편. 흥이에요? 흥법편, 왕멱편, 기이편. 그래서 기전체랑 편전체 방식을 살짝 비교를 하자면 광종이 무슨 업적을 남겼을까가 궁금했을 땐 기전체 책을 찾는 게 편할까, 편전체 찾는 게 편할까? 그치. 왕편 찾아서 광종 찾아서 읽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928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는 뭐가 더 편할까? 그치. 편년체가 훨씬 편한 거야. 928년을 기전체에서 찾으려면 얘들아 본기에서 928년을 다 찾아야 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시간 순서대로 안 써있으니까. 지에서도 928 다 찾아야 돼. 제도는 그 해에 뭐가 있을까? 연표도 928 찾아서 거기 다 읽어야 되고, 열전도 인물별로 써있는데 그 인물별로 928년이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기전체가 편하고 때로는 편년체가 편해. 소설 방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마지막 제왕운기. 상권, 하권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권에서는 중국의 역사, 하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요. 얘도 시로 써있어. 7원시, 7원시, 5원시 이런 방식으로. 단군 조선을 역사의 시작으로 설정을 했으며 고려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몽골의 침입 이후 편찬된 역사서 2개를 써라라고 하면 뭐 써야 될까?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치? 그래서 4가지 명칭만이라도 좀 제발 잘 외워주시고, 풍수지리설, 미래의 기륭화복을 이어가는 도청사상과 결합되어서 여기저기 활용이 됐는데 그냥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풍수지리설이 활용이 됐다. 그건 알고 있죠. 넘어가고 도교 심시험 읽어보고 민간신앙 심시험 읽어보고 수능 문제 풉시다. 문제 푸세요. 문제. 네, 다 푸세요. 다 풀었을까요? 네. 시연아, 밑줄 친 그가 누구야? 의천. 자신감 있게. 의천.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1번에 세수곡이 안 배우긴 했죠. 그냥 뭐 답 찾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 굳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신라 진평왕 때 원광이라는 사람이 화랑도 알죠? 화랑도. 거기에 있는 그 화랑들에게 준 교훈이자 지침이야. 사군이총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정문대 살생일등 이런 거 지켜라 라고 한 건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죠. 불국사, 통일신라, 사람 몰라도 괜찮았고, 삼국유사, 이련, 천태종, 의천, 서경천도운동, 묘청. 정답은 4번이겠죠. 자, 고려 후기 역사서와 역사 인식, 몽골의 침입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 2개 있다 그랬어, 그치? 예원아, 2개 뭐였어?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렇죠. 2개네. 제왕운기 하나니까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삼국유사. 1번이 정답이고, 2번 삼국사기는 누가 썼어, 현지야? 삼국사기는 누가 썼어? 김부식. 그렇지.
자, 3번 고려사 조선시대, 조선상고사 일제강점기 때, 동국통감 조선시대 때 작성됐습니다. 이 문제를 전혀 몰라도 얘들아 3번과 4번으로 찍으면 절대 안 돼. 고려사라는 게 고려가 역사가 되려면 얘들아 최소 조선 이후여야 돼. 고려시대 때 고려의 역사를 쓰는 건 역사서가 아니라 현재 기사지. 그치? 조선상고사도 조선시대를 역사서로서 쓰려면 최소 개항기나 일제강점기 이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찍으면 멍청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몇 번? 3번. 너무 쉬웠죠. 발해고 동사 강목 조선 후기에 써졌고요. 한국통사 일제강점기 배웠다던데 너네? 네. 그 이대 뭔데 이게? 이게 뭔데? 그 뭐야 임시정부 이대 대통령 아니야? 이해 대통령 임시정부 박은식만 배웠어? 한국통사까지만 배웠어? 네. 예시로 그 아 예시로 배웠어. 서술하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 풀었던 문제야. 주제 7번에 있었던 문제야. 자 있었던 거야. 자 그가 누구였어? 원효. 확실해? 원효. 원효.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어? 그치 그럼 3번 누구였어? 그 의상 2번 교관겸수 국청사 이거 누굴까? 의천 그치 5번 백년사 참회와 연불 김영사. 요새 누구라고? 요새 요새 그치 배우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지 얘들아 그치? 한 번 더 풀 때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선지에 나온 모든 문장을 어떤 숙녀인지 탁탁 말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주제 12잖아.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냈어. 12요? 네. 주제 13에서 딱 한 문제를 냈는데 불교 또는 역사서 중에 한 가지 배점이 매우 높아요. 유교, 풍수지리, 도교, 민간신앙 안 보셔도 되고요. 알겠죠? 어쨌든 나는 역사 인식과 불교 중에 하나만 배점 높게 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 11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서 뭐 나올지는 수학 시험 직전 1, 2교시 자습 때. 어차피 그때는 수학 해봐야 늘지 않잖아 너희 실력이. 그때 여기 외우세요. 아시겠죠?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이거 좀 꺼주세요.